특수 목적용 AI 용 AI 특수에서 범용으로 오늘 우리가 AI 분야에서 처한 상황은 컴퓨터의 초기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컴퓨터라는 단어는 원래는 손으로 종이 위에서 수학 계산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수표를 만들거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인간 컴퓨터가 손으로 필요한 계산을 했다. 최초의 전자컴퓨터는 특정 과제에서 인간 컴퓨터를 대체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메시지 해독을 위한 최선의 자동화된 해결책은 오로지 메시지만 해독하는 기계였다. 앨런 튜링 같은 컴퓨팅 분야의 개척자들은 범용 컴퓨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용 컴퓨터는 어떤 과제라도 해결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많은 형태의 컴퓨터가 만들어지던 과도기가 있었다.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만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또 이진법 대신에 십진법 언어로 지금은 거의 모든 컴퓨터가 튜링이 꿈꾸었던 범용 컴퓨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이것들을 범용 튜링 기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의 컴퓨터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돌리기만 하면 어떤 과제 해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시장의 힘의 범용 일반 목적 컴퓨터를 대세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꿈을 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 이렇게 펼쳐나가는 현장 속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특수 목적용 기기가 더 빠르고 에너지가 소비가 더 적을 수도 있지만은 제품 설계자와 공학자는 일반 목적 컴퓨터의 낮은 비용과 편의성을 선호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도기가 닥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서 거기에서 최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특수 목적용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대부분의 지능기계가 범용기계가 될 것이다. 사람에 가깝게 사실상 어떤 것이라도 배워주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컴퓨터는 토스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부터 기상 시뮬레이션에 쓰이는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하다. 크기와 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컴퓨터는 오래전에 튜링과 여러 사람의 생각과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이들은 모두 범용 튜링 기계의 예이다. 이와 비슷하게 미래의 지능기계도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거의 다 공통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작동할 것이다. 대부분의 AI는 내와 비슷한 범용 학습기계가 될 것이다. 일부의 AI 연구자들은 오늘날의 인공신경망이 이미 범용 기기라고 주장한다.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서 바둑을 두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공신경망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처리하지는 못한다. 인공신경망에게 다시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비틀고 수정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범용이나 일반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나는 우리와 비슷한 것을 상상한다. 자신의 기억을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계를 AI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특수목적용 해결 책에서 미래를 지배할 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용 컴퓨터가 특수목적용 컴퓨터를 대체한 이유와 동일하다. AI가 두 종류의 로봇을 생각해보라. 첫 번째 로봇은 공장에서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한다. 우리는 페인트 작업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고 변함없이 일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로봇이 매일 새로운 스프레이 기술을 시도하거나 왜 자신이 자동차에 페인트를 하는지 질문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에게 페인트를 칠하는 단일 목적, 지능 없는 로봇이 필요하다. 지능은 그냥 순종만 하는 로봇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이 로봇은 다양한 도구를 다루고
불모의 환경에서 건물을 조립해야 한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할 기계는 없다. 화성에서 건설을 하는 로봇은 범용지능을 지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범용지능 기계의 필요성은 제한적이며 AI의 응용 분야 중에서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특수 목적용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범용 컴퓨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다. 그들은 범용 컴퓨터의 상업적인 수요는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에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컴퓨터가 처음 사용된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 전반에는 1990년이나 2000년의 컴퓨터가 어디에 쓰일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했다. 현재 우리의 상상력 역시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50년이나 60년 뒤에 지능기계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지능이 있다라고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을까? 이것은 기계가 범용 컴퓨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범용 컴퓨터로 인정받으려면 메모리와 CPU, 소프트웨어 같은 특정 부품들이 필요하다. 외부에서는 부품들을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나는 겉모습만 보고는 내 토스트 오븐 내부에 범용 컴퓨터가 들어있는지 맞춤형 칩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스트 오븐이 더 많은 특징을 가질수록 범용 컴퓨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살펴봐야지. 이와 비슷하게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일련의 원리를 사용해서 작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계가 지능이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분명 뇌를 기반으로 한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한 4가지 속성은 모두 내가 가진 속성인데 나는 지능기계도 이런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각각의 속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속성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일부 속성이 누락되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오늘날에 이렇게 충족할 뇌를 가진 AI는 없다 라는 거죠. 끊임없는 학습 능력,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매 순간 무언가를 배운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의 배치나 우리가 어제 입은 옷처럼 어떤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그런 거 하면은 어떤 기억은 평생을 간다. 학습은 감각을 느끼고 행동을 하는 것과 분리된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왜 중요할까? 따라서 우리는 세계 모형은 변하는 세계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또 배워야 한다.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대부분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없다. 긴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완료되면 그대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것은 AI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다. 유연성은 변하는 조건과 새로운 지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능력이다. 유연성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AI 유연성.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신피질 저리 다니는 피질 기둥이다. 각각의 피질 기둥은 완전한 감각 운동체계다. 즉 입력을 받아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매번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피질 기둥은 다음번 입력이 뭘지를 예측한다. 예측은 피질 기둥 자신의 모형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방식이다. 많은 모형, 이것은 뭘까? 신피질은 약 15만 개의 피질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피질 기둥은 대상의 모형을 배운다. 그 비장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은 많은 상호 보완적인 모형에 나눠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신비주의를 말하는 모형 설계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AI 설계자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통합하는 기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체화를 가진 기기를 만들 수 있다. 지능기계의 뇌는 신피줄처럼 거의 동일한 요소들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들은 다양한 이동성 센서에 연결될 것이다. 뇌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많은 설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열쇠는 투표에 있다. 기존 틀을 사용한 지식 저장, 이것은 뭘까? 뇌에서 지식은 기존 틀에 저장된다. 기존 틀은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임을 실행하는 데도 쓰인다. 왜 중요할까? 기계가 지능을 가지려면 세 개의 모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모형이란 대상들의 모양, 변화하는 방식,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는 기준 틀이 필요하다. 기준 틀. 뇌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각각의 피질기둥은 자신의 기준 틀을 확립한다. 우리는 피질기둥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에 상응하는 세포들을 사용해서 기준 틀을 만든다고 제안을 했다. 격자세포, 장소세포. 기준 틀의 예는 대부분의 신경망은 기준 틀에 해당하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전형적인 신경망은 단지 각각의 이미지에 라벨을 부여할 뿐이다. 기준 틀이 없는 인공신경망은 대상의 3차원 구조나 움직이고 변하는 방식을 배울 수가 방법이 없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 가지 문제점은 왜 어떤 대상의 고양이라는 라벨이 붙었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저러고? AI 시스템은 고양이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 이미지가 고양이라는 라벨이 붙은 다른 이미지들과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 추가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렇다는 거죠. AI가 일부 형태의 AI 기준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체스를 두는 컴퓨터는 체스판이라는 기준틀이 있다. 체스판 위치들은 킹 쪽이나 이런 기준틀이 있어야 왜 질문도 하고 할 텐데,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대개 다수의 기준틀이 있다. 하나는 GPS. 그래서 로봇 설계자는 기준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AI 기준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AI 연구자로는 힌턴이 있다. 먼저 동물을 살펴보자. 포유류는 신비질이 있고 따라서 모두 내 정의에 따르면 지능이 있는 범용 학습자다. 크건 작건 모든 신피질은 피질의 격자세포로 정의되는 범용 기준틀이 있다. 생쥐는 신피질이 작다. 따라서 생쥐의 학습 능력은 신피질이 큰 동물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하지만 나는 내 토스터에 내장된 컴퓨터가 범용 튜링 기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토스터의 컴퓨터는 작지만은 튜링의 개념을 완전하게 실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생쥐의 뇌는 작지만 이 장에서 기술하는 학습의 속성을 완전하게 실행한다. 동물계에서 지능은 후유류만 가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새와 문어도 복잡한 행동을 배우고 실행할 수가 있다. 이 동물들은 뇌에 기준틀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다만 격자세포나 장소세포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 맞죠. 이렇게 지능은 기계가 단일 과제나 심지어 몇몇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 대신에 지능은 기계가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배우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것이라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다고 말한다. 지능과 관련해서 또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자.